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권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과 사천 논란을 촉발시켰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울 출마 선언 18일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마포울에 출마해서 그와 같은 뜻을 이루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불출마를 하면서 하는 게 나은지 그 관점에서 많이 고민을 해봤었고 불출마하면서 몸을 가볍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좀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뭐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처음 통화를 했고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당신이나 나나 둘 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나나 모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당초에는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갈등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존재가 한동훈 위원장과 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됐었죠. 네. 우선 두 가지죠. 하나는 마포울의 이 공천이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천 논란, 공천의 공정성이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 연휴 직후에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그 문제에 관한 상당한 부담을 덜어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말이 앙뚜아네트 발언. 네. 이것은 사실 뭐 역사적인 사실과도 맞지 않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상당히 분노를 야기시킨 그런 논란의 발언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이었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존재는 한동훈 위원장의 부담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마포울 불출마라는 일종의 하나의 타협의 선에서 해결을 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 내일 모레 방송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 문제 갈등까지 해결하고 설 연휴로 직행을 해서 총선 체제로 가자. 그래서 남아있는 어떤 마지막 걸림돌 중에 하나를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이 불출마는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공천의 공정성 문제에 어떤 타협안을 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또 다른 각도도 있는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리 앙뚜아네트와는 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여권의 커다란 파문을 가져왔던 당사자인데요. 결국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김경률을 쳤다 이런 한간의 소문이 사실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면서 끝까지 자기는 나가겠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뒤집었거든요. 뒤집은 데 대해서 자기의 결정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곧대로 믿을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당에서 발표를 보면 당 사무총장이 당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을 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 정작 이 당 비대위원장은 침묵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순수하게 자기 뜻으로 물러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그렇다면 어디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단 말인가라는 것은 아마 물음표로 남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러남으로써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의 이 586 그러니까 야당의 586 정치권 운동권을 청산한다. 그 상징적인 인물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내세웠는데 그것부터도 벌써 이제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상당히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될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이 회장 변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 쪽에서는 항소 기회 밝힐 것 같은데 어떻게 처수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이런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일단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직은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일단은 김경률 위원의 어떤 사천 논란으로 인한 당정 간의 갈등에는 마침표를 찍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공천의 주도권 또 리더십에는 일정 정도 영향이 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하나의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다. 네. 왜냐, 김경률 비대위원이 밝히기를 본인의 마포를 출마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권유를 했고 이에 내가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사퇴의 결정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본인이 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통고를 한 것이다. 네. 자, 일단 야당에게는 상당히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마포울 지역이 이게 이렇게도 이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공략하기가 어려운 곳이냐. 김경률 비대위원이 시민단체에서 오랜 잔뼈가 굵었지만 지역구 출마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내세운 대표적인 전사 중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사천의 논란을 조금 줄일 수가 있었다. 앞으로 계속될 이 공천심사에서 봐라, 마포를 봐라. 만약에 내가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렇게 사퇴를 했겠느냐. 이런 식의 반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역시 당과 청와대 이 수직 관계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을 준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큰 상처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 리더십의 상처를 받은 것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언급은 성역이구나. 비대위원이 날아가고 비대위원장도 꼼짝 못하는 말하자면 검찰도 수사를 못하고 특검법도 대통령이 거부해버리고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여사에만 가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은 성역 중에 성역으로 만들어버려서 과연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내세울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중에서 여당 턱받인 영남권 그리고 서울 강남권에 상당수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영입 인재들은 수도권 험지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참모들이 양지에 너무 몰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실과 정부 합쳐서 용산발 출마자들이 2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과 이 대구, 경북, 부산 이런 영남권을 전부 다 합치면 한 1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대통령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사단의 막내라고 불리우는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서울의 강남을
현재 현역 의원이 박진 외교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대통령과 해외 순방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룰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사실상 경선을 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만약에 박진 장관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하자나 약점이나 감점이나 만약에 이런 거 없으면 과연 이원모 비서관이 경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관전 포인트도 있는 것이고, 네.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것은 해운대 갑, 현재 이 하태경 의원이 빠져나와서 공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징적인 것이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산발 출마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원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불합리하게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공천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상당히 드물 것이에요. 어쨌거나 발표된 공천 룰에 따라서 경쟁자들이 지금 저 하위 10%에 해당되면 현역 의원은 완전히 컷오프입니다. 네. 7명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10에서 30%의 하위에 해당이 되면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될 만한 사람이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모종의 어떤 이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느냐, 이런 것들 개별적인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그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험지에 출마한 사람들은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당선된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용산발 대통령실 출신이 험지에 출마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정부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지배 체제가 확고해지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이번 공천에서 결정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1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과 용산발 인사들이 정면 대립합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누가 어떤 식으로 공천되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영남 지역에서 또 어떤 식으로 공천되느냐, 지금부터 진검승부가 사실상 시작되는데,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어떤 자범이나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잘할 수 있느냐, 사실상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누차 당부한 바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교수님, 대통령실에서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낸 것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언론에서 이미 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 시스템 공천이란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자칫하면 사천 어떻게 보면 의혹으로 계속 몰고 가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이 시스템에서 공천을 한다는 네.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의 그런 입장 천명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한 21명 중에서 그 영남권과 강남에 출마한 10여 명,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경북의 구미 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비서관 2명이 현역 초선 의원에게 이제 맞섰어요. 네. 자, 그리고 부산 영도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이 대통령실 정부 출신 인사가 2명이나, 부산 영도도 거기가 이제 무주공산 아닙니까? 김무성 전 의원도 출마를 해서 이제 상당히 관심 지역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과연 경선을 치르느냐, 경선을 치르면 어떻게 이제 감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이 출마한 곳을 보면 양지 중에서 이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에서 내려 꽂을 수 있는 전략공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 무경쟁으로 완전히 위에서 낙하산으로 공천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이냐 아니면 단수 추천이냐,
뭐 이런 식이 어떤 논리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개별 공천 심사 결과를 봐야지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대통령실 인사가 그래도 뭐 양지에 출마했다. 이런 사실만을 비판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험지 출마한 것도 많으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실과 정부 출신 인사들은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 지역을 다 내버리고 무조건 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공정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별 심사 결과를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KBS와 신년 대담을 사전 녹화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대담 오는 7일 방송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년 기자회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전 녹화하는 신년 대담 형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이후로 지금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기자회견을 해서 이 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언론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에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지론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KBS 대담을 선택한 이유와 사정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있지 않았겠느냐. 우선 이제 이 정식 기자회견을 하면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온갖 이제 이 어떤 김건희 여사 문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엑스포 참패 문제 또는 강서구청장 선거 문제, 그러니까 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신이 국정의 본류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다 사이드로 제쳐지고 네. 그 외에 어떤 이 감정적이고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문제들, 언론이 헤드라인을 뽑기 좋아하는 문제들이 아마도 지면을 덮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명을 하고 내가 무슨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생각이 뭐라는 것을 설명을 해도 줄기는 변방으로 가버리고 가지 또는 이런 데에 어떤 감성적인 문제가 그런 것을 지배할 것이라는 어떤 걱정과 우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식을 지배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다소 왜 정식 회견을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본인이 감수하면서까지 네. 앵커 대담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은 국민에 대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는 일종의 그 국정 플랜을 미리 얘기를 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뭐 책임, 예의를 다하는 것인데 작년 올해 연속해서 연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두 언론도 아니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언론의 요구를 저버렸다는 것은 국민 여론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서 이 대담하고 연두 기자회견의 차이는 뭐냐면 대담은 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또 녹화하기 때문에 편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정한 생각, 진정한 어떤 국정의 목표나 이런 데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미리 나온 얘기를 보니까 여기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국정이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현안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이런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은 자칫 정치를 희화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할까? 저는 대통령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는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은 국민의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할 수 없다면 서로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하나의 숙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김 의원께서도 대통령 기자회견, 연두 기자회견 해야 된다는 강조를 많이 했고요. 저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연두 기자회견이나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피한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담 형식으로 확정이 됐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역시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충분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일단 해명과 사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명한 법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은 특검법을 왜 부정했는지, 왜 거부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이 말하자면 일방적인 해명하고 기자들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의 문제라든가 또 다른 특검법 문제라든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대담히 또 다른 궁금증 혹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 모레 공개될 KBS 대담이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날 밥상의 최대 화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이 한동훈 체제가 어느 정도나 이 전국을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대담에 임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언의 수위입니다.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이 선친과의 인연을 이 일종의 고리로 삼아서 아주 비열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으로 이 몰카 공작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이 분노와 규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과정이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일단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정책인 부담으로 생각을 하는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이런 논란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엑스포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국민 입장 담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 발표의 핵심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번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그 몰카 공작이라든가 함정 주제 이런 것들의 불법성과 이런 것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자 남편인 자신이 책임을 많이 뒤집어 쓰는 이게 하여튼 무리를 일으켰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이것도 나의 불민의 소치이며 이것도 내 책임이다. 이런 식의 어떤 논조로 갈 것 아니겠는가. 사실 그 사건이 대통령이 관할을 하는 대통령실의 이 넓은 의미의 관내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네. 그 대통령실 경호실이 어떤 그 이런 체크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어떤 부하들의 책임을 도의적으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 정치 지도자의 어떤 하나의 관행적인 룰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런 책임을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남편이자 대통령인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김 여사의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혹은 공적 책임이라든가 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대통령
나의 모든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고 넘어갈 것 같아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개되겠지만 내용과 형식이란 두 개의 측면에서 모두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하기가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서 회고록 북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그동안 건강 문제 또 회고록 집필 때문에 전국을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시장을 다니거나 주변 관광지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을 좀 많이 뵐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정치 일선을 떠났고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재임 중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누군가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보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입장 있었습니다. 뭐 이것이 정치 일선을 떠났기 때문에 정치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과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 회고록 북 콘서트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박근혜는 죽었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스타일상 북 콘서트에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친박계라든가 또는 뭐 과거에 자신이 자신의 정권에 몸담았던 이 최경환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의 출마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자신의 지금 최측근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다시적압에 출마를 하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론이 해석을 할 만한 이런 발언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 수성구라고 하는 대구의 강남 아닙니까? 대구의 중심 지역에서 본인의 회고록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회고록 북 콘서트를 사실상 대대적으로 여는 것 자체가 대단한 정치적인 행위다. 이것이 특히 저 대구와 TK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자유우파 진영에 대한 이 어떤 박근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까지는 대구의 동화사 방문, 현풍시장 방문 뭐 이런 것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문과 보폭을 더 넓히겠다는 뜻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노골적이고 명백한 이런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어쨌거나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 진영에게는 긍정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 뭐 최경환 전 의원, 유영하 변호사에게 어떤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합의 형태, 연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우파 진영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도 정치인 박근혜는 영원하다. 이런 것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네. 회고록 북 콘서트 자체가 좀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네. 시점 자체가 매우 이 선거 2달을 앞두고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이 시기 자체 선택 자체가 정치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북 콘서트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바로 수많은 그 TK 지역의 정치인들 출마하는 사람들이 올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치적 메시지는 안 주지만 와서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TK 지역에서 정치인 박근혜는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정치 행위를 하기 네.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들은 이런 선거철에는 이 민감한 이런 모습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연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삶을 즐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런 시기에 북 콘서트를 열고 정치인들을 모으고 또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일찌감치 병립형 회기로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께서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죠. 자,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겁니다. 자, 앞서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을 하기로 했고 일각에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형 비례정당, 이 대표는 이것을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우리도 다른 개혁정당들과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병립형도 준연동형도 어느 제도도 완벽하지 않고 일정 부분 당내외에서 반발도 있었고 아주 논란이 컸던 사안이라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이렇게 준연동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는 더욱 대립각이 커졌고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상당히 멀어져 버렸고 다만 이제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서 위성정당이 만들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막지 못한다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제 유권자들의 심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제도를 선택했던 간에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판을 받고 이 부분도 비판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으로 내부인은 단합을 하되 외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선택을 하고 한편으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그리고 검찰 독재에 대한 타협 그 대립각을 세우는 세력들과 연대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분명히 내세운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교수님의 분석이신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제도를 4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든 세력이 민주당 아닙니까? 세계 정치 사상 유례 없는 이 해괴한 선거법. 정당이 번연이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드는 이런 해괴한 선거법을 4년 전에 민주당이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제대로 된 선거 제도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과 상식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수당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다시 빠꾸 오라이 하는 저런 식의 결정을 내릴 거면 몇 달 동안 왜 시간을 끌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제 어떤 이 반윤석열 세력의 통합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 상당히 서너 갈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저께 단독회동. 거기서 30분 정도 단독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도부하고 이제 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문을 한 것이 야권 통합이에요. 단결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과 제야 원로들과 이런 어떤 반윤석열 세력들이 원하는 연동형 현재의 선거 제도를 이재명 대표 당신이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명문 정당이다. 친명과 친문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이 전 실장 이번에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하는데 그 사람 너무 공격하지 말아라. 예? 친문과 친명이 같이 가야 된다. 내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사실상 그런 사람은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그 영향력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김부겸, 정세균 전 이 국무총리들 다 연동형 다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에서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결론을 내렸는데 뭐 하여튼 이번에도 하여튼 대한민국은 해괴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비례형 통합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위성정당입니다. 양쪽 정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게 생겼고 위성정당을 금지하자는 법은 입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권자들은 아주 해괴한 코미디를 봐야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야권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좀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인천 개항을 지역구 면접까지 봤습니다만 오늘 비례정당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야권 통합 비례정당이 나온다면 연합정당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출마하는 것도 좀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 첫 번째부터 드리자면 문 전 대통령하고 만났던 것은 바로 통합과 이 단합, 야권 통합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친문, 반문 또 친명, 반명 당내에서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선거를 앞두고 이 어떻게 보면 단합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모습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당내 단합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친문, 소위 말하는 친문, 친명 함께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이 위성정당에 가면 그 부분에 당대표가 거기 가서 1번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가정은 해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정당의 당대표가 위성정당에 1번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희화화되고 지금 이 부분에 사과까지 했는데 거기 가서 1번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리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명분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으로서 비례대표,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기준 몇 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23번이라든지 4번 같은 좀 뒷번호의 이재명 대표가 선거 승리를 얘기하면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도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 대표는 개항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면접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걸 뒤집고 다시 비례정당에 간다는 당대표가 그렇게 앞번호를 가든 뒷번호를 가든 당대표가 그렇게 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는 매우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위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정당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의 기분에 입을 바라봐야 되고 기분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가 그 위성정당의 이 비례대표 후보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다른 정당이에요. 네. 다른 정당.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탈당을 하고 새로운 위성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탈당을 하면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뭐 비대위원장을 또 뭐 영입하거나 아니면 권한대행을 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명분상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질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판. 네. 비원장의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국회의원의 절반이 되는 80명이 성명을 내서 준연동제로 가야 된다.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한 공약, 이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까지 다 깨버리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다가 그것을 시사했다가 또다시 이제 본인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오니까 저런 식의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제1야당 다수당 민주당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핵심적인 정책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완전히 이 오락가락 뒤죽박죽 당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저런 것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무슨 검사 독재 정권이니 무슨 뭐 검사 독재당이니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제1야당 다수당의 이번에 이 과정에서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한 위원장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위원장은 이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워서 자기와 어떻게 보면 이 선거 구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 끝마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거의 매일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과 또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양쪽을 다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지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 출신 3명의 의원들이 어제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미래를 창당을 했는데 그런데 원칙과 상식 의원 3명 중에서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30분 전에 돌연 이 합당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위원님, 순조롭게 좀 이 중텐트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직전에 이 두 사람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의미를 해석해야겠습니까? 이낙연 신당에서 공동대표를 맡기로 한 김종민 의원, 충청남도 논산이죠. 김종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도체제 문제,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대표를 계속 이렇게 맡고 있으면 이준석 신당과 합치는 게 어려워지지 네. 않겠느냐, 빅텐트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낙연 전 대표가 뒤로 물러나야 빅텐트가 가능하다. 이준석 신당의 이준석을 대표로 해서 말이죠. 이런 주장이, 이런 설명이 김종민 의원의 설명인데 뭐 나름 그것도 일리가 있고 또 그것이 진짜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땐 두 의원의 개별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충청남도 논산이기 때문에 논산은 지역적으로 전북하고 가까워요. 네. 그래서 친호남 이런 지지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어떤 이 반응이 거부감이 다른 지역과는 달라요. 충남 논산은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낙연 신당의 간판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해볼 수 있다. 특별한 경쟁자가 이 국민의힘에 없으면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 이원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은 각각 경기도 화성과 네.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이 지역은 이낙연이라는 이름의 영향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 지역은 오히려 수도권과 영남을 어떤 이 지지 기반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있는 곳이죠. 이낙연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응천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사람이 이낙연 신당으로 자기 지역구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당선 가능성도 뚝 떨어지고 이런 현실적인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결국에 그렇다면 이제 이원욱 의원 그리고 조응천 의원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제3신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 네.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당명 가지고 혹은 또 당헌 당규 혹은 비례대표 권한 그리고 또 지도 체제 이런 문제로 네. 지금 잡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 당내에 있을 때도 잡음을 내더니 자기네끼리 모여서도 저런 이야기들로 사실상 실망을 주다 보니까 저는 제3지대, 제3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에 과연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미주알, 고주알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제3지대, 제3신당들이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앞으로 비례대표 권한을 얼마나 누가 가질 것이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제3신당에 대한 기대, 새로운 모습, 새로운 기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자기네들끼리 중텐트, 빅텐트, 찢어진 텐트 이런 얘기 속에서 상당히 희석돼버리고 희화돼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어서 이 시간에 이런 이 신당의 이런 모습까지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랄 정도로 사실상 대중에서 멀어져 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